스냅앤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강등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일단 제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 35라운드를 리뷰해 볼 거고요. 36라운드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5라운드가 끝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가 7위, 안양이 8위, 그리고 울산이 9위, 수원FC가 10위, 제주 SK가 11위고요. 대구FC가 12위,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일단 파이널 B의 승점차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광주와 안양이 3점 차밖에 나지 않고 울산과 수원FC가 2점 차, 그리고 제주와 대구가 6점 차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 수원FC와 울산은 승점 차가 한 경기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광주와 안양도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광주는 어쨌든 남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고 안양도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내년 시즌도 K리그 1에서 뛸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경기를 다 봤거든요. 3경기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 먼저 대구FC와 수원FC. 수원FC 홈에서 한 경기죠. 대구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90분까지 대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대로 대구가 끝나면 강등이구나, 다이렉트 강등을 여기서 확정짓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새드가가 있었죠. 새드가가 이 경기를 살려놨습니다. 광주FC 홈에서 제주 SK가 원정을 갔습니다. 이게 제주가 광주를 잡았으면 대구를 완벽하게 따돌리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광주의 결정력이 더 좋았습니다. 실제 이 경기 많이 보셨던 제주 팬들이나 그냥 강등권에 저처럼 관심이 많아서 경기를 지켜보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 경기를 보셨으면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제주가 경기를 대부분 주도를 했는데 광주가 2방에 끝낸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입장에서는 이겼으면 대구를 따돌리는데, 이겼으면 대구를 밀어내고 우리가 잔류 희망을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제주가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대구보다 훨씬 유리하게 경기를 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FC 안양을 상대로 울산이 안양 원정을 갔습니다. 특히 올해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그리고 사실상 K리그 최고의 크랙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경이 전역해서 복귀한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씩 좀 자세히 볼까요? 수원FC 대 대구FC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대비해서 다부징 스타일로 수원FC가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가 끝나고 김은중 감독님이 선수단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었죠. 그런 거가 선수단한테 좀 닿았는지 되게 아슬아슬한 경험도 많이 하고 특히 터프하게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딸깍 조합, 믿는 딸깍 조합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믿는 그 조합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대구는 이 선수단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박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박이 골을 넣은 것과 별개로 공을 전방에서 소유하고 그것을 연계하고 측면 선수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특히 사박이 대구 수비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지소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슬라이딩 태클, 앞서 제가 다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슬라이딩 태클 2번으로 대구 수비진들을 돌파한 다음에 페널티 박스까지 도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카이오가 퇴장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지솔의 그 슬라이딩 태클 2번이 수원FC가 갖고 있는 지금의 마음가짐과 선수단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구는 카이오를 잃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대구 수비의 에이스는 카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이오가 경고도 아니고 VAR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퇴장으로 물러나고 말았죠. 그리고 98분에 경기를 97분 동안 지고 있다가 98분에 기어코 동점골을 에드가가 넣었는데 그 에드가의 골을 누가 어시스트 했겠습니까? 기어코 우리 또 킹 오브 대구, 대구의 왕, 대구의 신 세징야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FC는 울산에 지치고 9위로 올라갈 찬스를 놓쳤고, 대구는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뻔한 경기에서 살아남아서
또 한 번의 잔류 가능성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광주 FC와 제주 SKFC입니다. 광주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죠. 광주가 전반전에 실수가 엄청 많았어요. 빌드업 하다가 사소하게 횡패스 혹은 백패스 하다가 미스가 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랫지역에서 나는 미스가 많았는데 또 이 공을 제주가 가져가요. 근데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가 찬스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결정력이 처참했어요. 특히 후반전에 유리 조나탄이 거의 골문 거의 바로 앞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잡았던 찬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김경민 골키퍼 품으로 날리는 상황이 나왔죠. 그 밖에도 남태희 같은 경우에는 프리롤처럼 뛰면서 계속 광주의 골문을 위협을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이창민도 박스 바깥뿐만 아니라 박스 안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광주의 골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결정을 못 지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매직을 부렸는지 후반전에 집중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반전에 신창무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볼을 갖고 있는 거나 볼을 갖고 돌아서는 부분, 박스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바깥에 나와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혹은 갑자기 침투해서 찬스를 잡아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1대1 상황을 광주가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K리그에서 가장 현대적인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쪽 측면에 몰아놓은 상황에서 반대쪽 전환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굉장히 광주가 잘 만드는데, 이 상황에서 신창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했고, 이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의 수비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창무와 프리드 윤슨이 결정을 지어버리면서 경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결국 광주는 이 경기를 이기면서 일부 잔류를 확정지으면서 내년에도 K리그 1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이 경기를 지면서 대구와 다시 승점차가 6점 차로 좁아지게 됐죠. 마지막으로 FC 안양의 홈으로 간 울산 HDFC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는 김천 상무에서 13골 11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만 지금까지 24개를 한 사실상 전성기라 볼 수 있는 이동경이 복귀를 해서 경기를 뛴 경기였습니다. 이동경이 10번을 달고 이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뭐 포지션상은 최전방 공격수지만 사실상 전방과 2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는 제로톱 형태의 포지션을 취한 것을 경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승범 골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안양의 페널티 박스 근처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지키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고 그런 식으로 패스가 들어가서 고승범의 골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심판이 아쉽긴 했는데 울산 HD의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대표팀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 팀이 안에서 좀 분위기가 안 잡힌 느낌이 언제 드냐면 패스를 주는 선수와 패스를 받을 선수의 방향이 안 맞을 때, 그러니까 패스를 받은 선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는 선수는 패스를 받을 선수 뒤쪽에 패스를 놔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소하게 2대1 패스 주는 상황에서도 안일하게 시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수비를 하는 안양한테 걸려서 그 볼을 탈취당해서 역습을 주는 이런 플레이 패턴이 굉장히 나왔고, 이런 턴오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김민혁의 퇴장도 요거예요. 김민혁의 퇴장의 1차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경고누적 퇴장 받을 때 그 직전 상황도 김민혁은 앞쪽으로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패스를 주는 선수는 김민혁의 뒤쪽으로 패스를 줬단 말이죠. 그럼 김민혁이 내 뒤로 가는 패스를 보고서 몸을 돌려서 따라가지만 무조건 안양 수비에 비해서는 속도가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혁 입장에서도 더 도전적이고 무리하는 태클을 하게 되고, 그게 잘못된 작용을 해서 김민혁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결국 이 패스 미스에서 나왔다. 그래서 울산 유튜브에도 나왔죠. 패스 미스 좀 하지 마, 패스 미스 좀 그만해라고 김영건 선수가 얘기할 정도로 울산의 이 경기에서는 패스 미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울산의 패스 미스는 이 경기뿐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저는 이 약체팀, 언더독 팀의 가장 정석적인 9번 스트라이커는 감히 못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을
잘 따주고요. 그리고 공을 잘 소유해주고 잘 연계해 줍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와 경합을 잘 이겨내서 득점을 해줍니다. 그게 이번 경기에 이 향방을 가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혁 퇴장 전에 못다가 동점골을 넣었고 이후 김민혁이 퇴장을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드필드가 옅어진 울산을 상대로 더 활발하게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크로스 패턴을 통한 공격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창용의 골이나 최현우의 골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창용 선수가 골을 넣은 게 진짜 미친 골이었어요. 뒤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이창용 선수가 왼발을 이렇게 열어서 공중에서 열어서 조현우 선수를 넘겨서 넣었는데, 이 골 굉장히 미친 감각으로 넣었습니다. 김재성 해설위원이 해설하는데 센터백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공격수스러운 골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멋진 골이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창용 선수는 친정팀 울산을 상대로 넣은 첫 골이기도 하지만 K리그1 데뷔골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첫 골인 건 당연하겠고요. 울산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FC 안양의 가변석을 향해서 슛을 때렸고, 이로 인해서 경기장에서 소요 사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울산의 현재 선수단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선수가 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고, 유럽의 세계적인 선수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영권 선수는 울산의 최고참이라고 볼 수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이런 선수가 결국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의 멘탈도 무너져 있지만 팀의 멘탈이 전체적으로 좀 깔아앉아 있지 않나. 물론 이해는 해요. 우리만 경고를 받는 것 같고 우리만 퇴장을 당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판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테랑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선수들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안 나왔어야 되는 모습이지만 이게 현재 울산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그럼 뭘까요? 36라운드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죠. 36라운드에서는 또 이 네 팀이 서로 엮여서 만납니다. 대구FC는 광주FC를 만나고요. 제주SK는 FC 안양을 만나는데, 울산 HD와 수원FC가 서로 끝장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먼저 대구FC와 광주FC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최근 5경기 전적입니다. 대구는 1승 4무, 광주는 2승 1무 2패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6이라고 잘못 나와있지만 7이고요. 6위는 할 수 없죠. 파이널 A가 되니까요. 득점은 대구가 현재 43골, 그리고 실점은 64골을 먹었고요. 광주는 37골을 득점을 했고 실점은 40골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구가 더 좋은 상황처럼 보이겠지만, 대구의 이 득점은 그야말로 28라운드 이후부터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광주는 꾸준히 비슷한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각자의 팀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대구FC는 이기고도 제주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놔야 제주의 결과를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면 일단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면 사실상 다이렉트 강등을 확정 짓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이기고 제주가 이겨도 문제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대구는 본인들이 이기고 제주가 지길 바라야 됩니다. 대구FC 입장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건 죽을 뻔한 경기에서 결국엔 세드가가 살려줬다라는 거는 그나마 긍정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FC는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남은 건 이제 파이널 B의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코리아컵 결승은 이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다 끝나고 12월 초에 코리아컵 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전북 현대와 경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게, 특히 파이널 A한테도 중요한 게, 전북이 우승을 하게 되면 5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위가 챔피언스 리그 2 출전권을 받게 되죠. 근데 전북이 우승을 못하고 광주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출전권이 광주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 팀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FC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 경기보다는 코리아컵 준비를 하고 코리아컵을 위해서 선수단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번 제주전에서 전반전 미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드업 할 때 백패스를 내주는 거나 아니면 횡패스를 내주는 거나 풀백이 센터백으로 뒤로 빼주는 이런 패스에 있어서 작전대로 한 느낌보다는 사소한 미스가 엄청 많아서 이런 거는 좀 광주의 걱정거리가 아닌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SK는 홈에서 FC 안양을 상대합니다. 10일이고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FC 안양은 7위고 아니죠. 8위죠. 2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양은 지표도 안정적입니다. 플러스 2예요. 득점 45득점에 실점 43실점. 제주는 좀 심각합니다. 득점은 37골을 넣었지만 실점 50골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광주전 결과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경기를 대부분 주도했습니다. 김정수 감독이 제주 SK 선수단한테 주입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를 가운데서 하자. 그러니까 중앙에서 밀집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균열을 야기하고 상대의 틈을 노려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중앙에 밀집해서 패스를 돌려가며 상대의 힘을 빼놓자. 이런 느낌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광주전 때 공의 대부분의 점유율은 제주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는 주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 2방을 막지 못해서 무너졌죠. 특히 광주전을 지면서 대구랑 승점이 6점 차로 좁혀졌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지고 만약에 대구가 이기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전에 수원FC 경기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그러니까 경기를 잘 주도하고 경기를 잘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가 식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홈이기도 하고 경기를 잘 주도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요 경기에서 FC 안양한테 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강등의 그림자가 제주를 상대로 걷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FC 안양입니다. FC 안양은 이 제주 원정을 이기면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죠. 그리고 안양은 확실한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모따를 비롯해서 외국인 선수들, 마테우스 같은 선수들이 잘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 그 후반기에 합류한 외국인 공격수가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고 이 공격 루트가 사는 데 있어서 모따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해도 울산이라는 거함을 잡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잔류 확정은 굉장히 달콤한 동기부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원FC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울산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각각 9위 10위죠. 울산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수원FC는 1승 2무 2패 두 팀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득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울산은 41골을 넣었고 수원FC는 50골을 넣었습니다. 9골 차의 득실차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지금 비슷한 순위권의 팀에서 울산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울산FC가 안양전을 지면서 수원FC와 멸망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스스로 만든 상황이죠. 특히 울산은 수원에게 다득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비슷한 승점이 됐을 때 불리한 건 울산이 되기 때문에 수원FC를 확실하게 밀어내야 되는 숙제를 해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 퇴장도 있었고 경고가 쌓인 상황인데 지금 울산의 페이스를 봤을 때 파이널 B 내내 풀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만약에 결정적인 승강 플레이오프인데 중요한 수비수를 못 쓴다, 중요한 미드필더를 못 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옐로 트러블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수원FC입니다. 멘탈이 확실히 바뀌었죠. 근데 대구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엄청나게 울산 경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수원FC는 올해 신기해요. 수비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하고
공격은 되게 심플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김은중 감독의 의도도 있다라고 봐요. 김은중 감독이 공격을 할 때 선택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공을 최대한 박스 안으로 빨리 투입을 해서 결정을 짓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의 공격 전술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는 U20 월드컵 때도 보여줬던 모습인데, 이게 발목을 잡은 게 저는 대구FC 98분에 동점골을 내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단순한 공격은 대비를 할 수 있으면 막아내서 역습하기 쉽다라는 거고, 아쉬운 수비는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이 모자라거나 정말 5cm 점프가 모자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경기 동안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수원FC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경기를 제가 누가 이길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먼저 대구FC 대 광주FC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30%의 확률로 무승부, 그리고 결국엔 광주가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비의 핵 카이오가 퇴장을 당한 게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카이오라는 선수 자체가 대구의 수비의 핵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수비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성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홍정훈이라는 대구의 레전드 수비수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이 선수는 포백보다는 3백에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홍정훈의 전성기와 대구FC가 전성기가 같이 가던 시점도 3백의 가운데에 있던 홍정훈이었지, 포백의 홍정훈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건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부터 잘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카이오가 퇴장을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구의 뒷문이 엄청나게 불안해졌습니다. 광주는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번 경기 전반전에 미스가 많았고, 제주의 환장한 결정력과 더불어서 실점을 안 했다 뿐이지, 대구같이 되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상대한테는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땐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는 믿을 만한 거는 역시 가장 믿을 만한 공격 카드는 세징야 에드가 콤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드가 선수 저랑 동갑이거든요. 87년생일 거예요. 그럼 한국 나이로 39인데 컨디션이 실제로 안 좋대요. 그 몸 상태가 확실하게 안 좋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수원FC전 하기 전에 에드가 선수 훈련 한 번 했다라고 전해졌고,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리에 주사 맞으면서 경기를 뛰고 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아킬레스건 파열로 심지어 계약을 한번 해지했다가 돌아왔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점프를 많이 뛰어야 되는 에드가 선수 입장에서는 이 부하가 굉장히 쌓여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세징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대구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자기 몸 상태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계속 경기에서 봤다시피 에드가와 세징야가 갖고 있는 대구 공격의 지분이 크고 여전히 이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음에도 이 선수들을 끝까지 기용할 수밖에 없는 대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에 있어서는 광주가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아까 신창모 선수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1대1 상황을 만드는 구도는 광주가 K리그에서 전북 다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전북도 그 송민규나 전진우를 상대 수비와 1대1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이 세팅을 되게 잘하는데, 광주도 제주 경기 보니까 이 상대와 1대1 만들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더라고요. 그런 공격 디테일이 광주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수비가 좀 보완될 수 있고 미드필드 선수단의 퀄리티가 좀 더 더해질 수 있으면 광주는 예전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공격에 있어서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만, 이 확실한 카드들의 몸 상태가 떨어지고 있는 대구와 공격의 디테일 자체가 좋은 광주, 이 두 팀에 있어서 우위는 더 광주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세팅을 잘 해놓는 이 디테일이 좋다 보니까 결정 지을 때 확실하게 결정 짓는 것을 제주전에 보여줬고, 세드가 아니면은 아직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수원FC전에 두들겨도 해결을 못한 대구의 공격, 이 차이가 결국엔 이 두 팀의 차이를 가를 것 같고, 그래서 좋게 봐줘도 무승부지만 광주가 이길 확률이 3대7 정도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SKFC와 FC 안양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안양 쪽의 승을 좀 더 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홈 어드밴티지는 K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가 좋은 성적을 낼 때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낸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래 왔죠. 근데 올해는 과연 홈에 대한 이점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홈에서도 부진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가 올 시즌 안양한테 열세예요. 1승 2패. 그러니까 2번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안양보다 확실하게 앞선다라는 인상도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팀의 바로 직전 라운드의 결과가 상반된다는 것도 제가 안양의 승리에 더 높은 베팅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 안양은 울산을 상대로 3대1로 이겼는데 제주는 광주를 두들기다가 2대0으로 역으로 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안양의 승리에 좀 더 무게감을 둔 마지막 이유는 동기부여입니다. 이 두 팀의 동기부여가 한 팀은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한 팀은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이기면 K리그 1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주는 지면 벼랑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러니까 한쪽은 니네 이기면 요거 사줄게, 니네 이기면 요런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한 팀은 너 못 이기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동기부여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목표에 쫓겨야 되는 제주보다는 아무래도 이 목표에 도달하면 좋은 피드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안양의 동기부여가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져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홈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제주, 그리고 전 경기에 대열을 낚은 안양과 오히려 경기를 지고 온 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전적에서 안양이 더 우위라는 점을 근거로 저는 FC 안양의 승리를 점쳐 보겠습니다. 울산 HDFC와 수원FC 경기는 이거는 49대 51 정도로 보고 있어요. 49 정도는 무승부, 51 정도는 수원의 승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한테 좀 아쉬운 점은 퇴장이 있었어도 3실점이라는 건 너무하지 않았나. 보통 포백의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대구처럼 포백의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하면 수비진의 구성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만, 미드필더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운데 미드필더를 한 명 줄이거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빼서 가운데 미드필더에 배치를 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식으로 경기 컨셉은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가 퇴장당하는 상황보다는 최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상대인 안양이 볼을 되게 잘 유지하는 스타일, 볼을 되게 잘 소유하고 돌리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게다가 울산의 골키퍼가 누굽니까?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리 퇴장이어도 3골 먹은 건 좀 심각하지 않나. 그리고 전술이 공격적인데 미드필드에서 미스가 너무 많은 울산, 그리고 수비에 더 많이 힘주는 수원FC, 이 차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상황과 팀 구성상 그리고 팀의 스타일상 공격에 힘을 주는 거는 울산의 선택이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수원FC는 올 시즌 수비만 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고 수비에 계속 몰리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저번 경기처럼 역습을 한다고 하면 울산이 또 한 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원FC는 싸박이 없으면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싸박이 있어야 단조로운 공격임에도 킥앤드러시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뻥축구가 아니라 롱패스 전술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저는 싸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싸박이 컨디션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온다, 그렇게 되면 수원의 공격은 굉장히 무뎌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두 팀이 전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딴 게 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린 매치가 됐습니다. 울산이 지난 경기 안양을 잡아내고 수원FC가 지난 경기 대구를 잡아냈으면 둘 다 승점이 올라가 있어도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덜했겠지만, 이 두 팀이 스스로 승점을 못 따면서 이 경기에 지는 팀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비기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확실히 10위가 갈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강등권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K리그 이제껏 보면서 강등권 승점차 이렇게 촘촘한 거 저 처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수원 삼성의 팬이지 않습니까? 수원 삼성이 강등 당하던 시절에도
강원이랑 수원 삼성이랑 자리를 몇 번씩 바꿨잖아요. 뭐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는 일단 결과적으로 울산까지도 강등권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다가오는 36라운드의 결과가 이 강등권의 향방을 좀 가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네벤 스포츠 주간 K리그는 올 시즌 끝날 때까지 강등권을 한번 주목해보고, 제가 강등권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원 삼성 블루잉즈가 리그 2위를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11위랑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제가 강등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강등권 지켜보겠지만 지금 강등권 팀을 응원하시는 서포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거 압니다. 저도 겪었고요. 지금 강등권에 처했던 팬들도 지금 충분히 힘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는 계속되고 시즌은 계속됩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응원하고 계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간 K리그는 대한민국 K리그를 끝까지 팔로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장동희였습니다.